아마 이 책을 읽으시는 학부모님들 중에 엄마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엄청 고민할 것 같은데요. 이 4명의 캐릭터를 보면 내 아들과 내 딸은 정말 너무 순한 거야 막 이런 걸 느끼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렇게 4명의 아이들처럼 굉장히 청소년기를 아프고 힘들게 가는 그 강을 건너는 아이들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책임TV 함께 읽어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정명석 박경입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박경희 작가님을 모시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네. 모시기 진짜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제 초대를 계속 거절하셨나요? 이렇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제야 불러놓고 뭔 소리? 아닙니다. 뭔 소리? 제가 섭외 전화를 상반기에 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적당한 책이 없었고 날짜도 좀 안 맞았고, 네, 그래서 정말 언제 박경희 작가님 모실까 제가 정말 기도하는데 하늘이 제 기도에 응답을 해줘서 우리 작가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이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 중에 우리 박경희 작가님 나오시는구나 하고 이제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있는 반면 박경희 작가님이 누굴까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아는 분들은 제껴놓고 이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를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정명석 작가님처럼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방송을 오랫동안 하다가요, 내 글 쓰고 싶다. 그래서 40이 넘어서 소설로 등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단해서 청소년 소설, 르포, 동화 등등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에세이도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스스로를 경계선 너머의 작가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독자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게 겸손하게 이야기하셨는데 라디오 방송계의 고인물이시잖아요. 몇 년 방송하셨죠? 왜 고인물이라 그래요? 흐르는 물, 생생한 물. 알겠습니다. 그러면 라디오 방송계의 생수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 되게 오랫동안 방송 활동을 하신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방송을 제가 18년에서 20년 했어요. 20년 네. 청춘을 다 마치셨고 진행하셨던 프로그램, 그러니까 방송 메인 작가로 활동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구성 작가. 언더 프로였을까요? 양희은 선생님이 진행하는 양희은의 정보시대라는 프로가 기억나요.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김혜자 선생님이 진행하는 김혜자와 차 한잔을이라는 프로를. 와, 그러니까 20년 동안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분들이랑 하신 거네요? 그렇죠. 와, 그럼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더 좋으셨나요? 갑자기 말이 막히네요. 저한테 끝나고 살짝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요 지점에서 전 늘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방송 작가, 그러니까 구성 작가 대본을 쓰는 거잖아요. 네. 뭐 인터뷰하든지 아니면 그런 거 있죠. 라디오 딱 시작할 때 양희은 씨나 김혜자 씨가 클로징, 브릿지. 저는 그 오프닝을 볼 때마다 너무 놀란 게 어떻게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운 생각들을 이렇게 맞아요. 쓸까?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글을 쓸 때 좀 도움이 될까요? 되었나요? 엄청 많이 되죠. 사실은 그 오프닝을 이제 2개 프로 제가 맡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데일리 방송이니까 매일매일 써야 되고 매일 날씨를 살펴야 되고 사건 사고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마음 먹으면 쓴다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글 작가만 하면서 내가 하룻밤에 100매도 썼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니 그 정도야는 아닌데 마음만 먹고 이런 거. 그리고 그 습관이 있어서 아마 제가 글 작가 이렇게 전업 작가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전업 작가 생활이 방송 작가 생활보다 벌이가 나쁘지 않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나요? 그렇죠. 어떻게 막 뚝뚝 떨어지는 소리. 여기 이제 경력 보면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선생님 호가 단월이시고 이제 고향이 좀 관련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호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인터넷 네임이 단월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방송 작가 말고 소설로 등단하기 전에 나는 양평을 빛내는 박경희가 아니고 단월, 우리 촌동네 아무도 모르는 거기를 대표하는 작가가 되겠다 그랬어요. 양평군 단월면의 대표 작가. 일종의 틈새 시장을 노리신 거네요. 그렇죠. 단월이 굉장히 아름다운 뜻이거든요. 붉은 단에다가 달월이잖아요. 붉은 달. 붉은 달 그 의미가 굉장히 깊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단월이라는 닉네임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 처음 뵙고 이제 선생님의 존재를 알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소위 얘기한 탈북 얘기거든요.
그게 선생님한테는 그렇죠. 뗄 수 없는 부분이고 아직도 선생님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탈북 이야기 전문 작가로 이제 좀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네. 궁금한 게 만나는 사람마다 좀 얘기를 틀린 게 세터민이라고 불러야 된다. 네. 탈북자라고 불러야 된다. 탈북민이라고 불러야 된다.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불러야 된다. 라고 이제 심지어 넘어오신 분도 이제 의견이 다른데 정확히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이분들은? 그거는 뭐 이게 정식 명칭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이제 네. 세터민이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네, 네. 요즘은 아까 말씀한 북한 이탈 주민 네. 그게 이제 정식의 명칭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제가 경험상 네. 탈북민들은요, 네. 어떤 것도 자기들이 불편해요. 어떤 왜냐하면 얘기도, 네. 뭔가 한정되었다는 느낌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나를 딱 구분해서 부르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세터민이든 북한 이탈 주민이든 탈북자든 네네네네. 탈북민이든 어쨌든 북에서 왔다는 본인이 좀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거나 지우고 싶은 그러거나 정체성을 꼭 나를 왜 여기서 저렇게 드러내야 되지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그 탈북 친구들 만날 때 거의 네. 그냥 친구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만났을 때만 이제 이렇게 이름을 알려고 그다음부터는 뭐 탈북 친구라는 친구를 꼭 붙여줘요. 이 동무라고 하면 난리 나는 거죠. 그 친구들 동물한 말 안 쓰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면 방송국이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거기선 썼대요. 네, 그런데 네. 그 친구들이 친구라는 말보다 더 친근한 말이 있는 거 아시죠? 뭐요? 알려주세요. 딱 친구.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 어감이. 그죠. 네, 네. 딱 친구다. 딱 친구. 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젊은 시절에 이제 지방에 내려갔을 때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 반공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고 휴전선에 근무를 해서 북한 군이라든지 북한 주민이면 어릴 때만 봤던 반공만을 보면 맞아요. 머리에 뿔나 있고 네. 가면을 벗겨보면 막 돼지고 사람도 아니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제 북한에 이제 북한과 대치하는 휴전선에서 이제 복무를 하다가 민간인이 되고 나니까 이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35,000명이니까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 귀한 주민들보다 훨씬 이제 아주 많은 뭐 중국에서 오신 분이나 러시아에서 네. 오신 분 다음 정도로 많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뭐 통일도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조금 뭐 책이랑은 약간 좀 빗나간 주제이긴 한데 뭐. 우리는 어떻게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탈북 친구들하고 한 10년 거의 생활을 했잖아요. 네네. 뭐라 그럴까. 지금도 이렇게 학교하고는 밀접한 그렇죠. 관계가 네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탈북자를 미리온 통일이라고 한 말은 너무 잘 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리온 통일. 미리온 통일.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을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이 탈북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탈북 세터민인데 그렇죠. 그들은 그러니까 마음에 그건 드러내지 않아도 남한과 북한을 아주 면밀하게 비교하면서 다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통일이 됐을 때 저는 그들이 약간 리더가 되고 함께 그 경험치를 많이 공유할 수 있는.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뭐 생각을 해요.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통역 같은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징검다리 징검다리. 역할. 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통역보단 징검다리 훨씬 나은 훨씬 걸로. 낫죠? 네, 알겠습니다. 뭐 CG로 이렇게 징검다리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좀 놔주시고. 네. 제가 이렇게 길게 책 얘기 전에 말씀드렸던 건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하나의 정체성이 이제 뭐 전반부는 방송 작가. 그렇죠. 이제 뭐 과거는 이제 통일 관련 이야기꾼. 탈북 얘기 네, 그렇죠. 이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그러면 언제까지 탈북 얘기를 쭉 울고 먹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얘기야 뭐 이런 거. 그렇죠. 야, 왜 그만하라고 탈북이 그래. 박경희 거야? 왜 쟤만 한다고 그래? 나도 하고 싶어. 뭐 이런 사람 많이 있었는데. 내가 쓰면 달리 쓸 거야 막 네. 이러면서. 하지만 정작 그런 작품들은 못 나오거나 뭐 나올때 뭐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고. 네, 탈북민이라고 썼는데 누가 봐도 탈북민이 아닌 것 같은 티가 너무 많이 났던 적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 작품 사막고래는 북한 탈북의 그런 친구들 얘기들이 아니었어요. 선생님 지금 한 거의 근 10년 가까이 계속 이제 북한 그렇죠. 친구들 얘기를 쭉 쓰셨잖아요. 예, 10건 이상 썼죠. 그리고 저는 정말 부러웠던 게 이게 소재가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매번 넘어온 사람 다르니까 사연들이. 그래서 야 정말 이분은 그냥 마이다스의 손을 가지고 있구나. 네. 그리고 만나서 막 그럼 나올 것 같고 막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아닙니다 절대. 물론이죠. 제가 추리소설 썼다고 제가 사람 죽여받겠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것도 상대방이 선생님한테 마음을 열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야기거리를 선생님이 잘 찝어냈던 부분이어서 저는 이제 북한 이야기를 쓰는 대표적인 작가로 자리매김을 하셨죠. 고맙습니다. 근데 이걸로 만족하시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셨습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작가님이 이제 북한 얘기를 말고 다른 얘기를 쓰실까 하고 이제 저도 은근히 기대를 했지만 이제 이 작품은 사실 그냥 사막에서 고리가 탁 튀어나온 것처럼 약간 예상 밖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징후가 없었으니까. 사실은요, 네. 제가 탈북 얘기를 쓰리라는 걸 제가 그러니까 예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소설 등단하고 뭘 써야 될지 고민하던 찰나에 네네. 저의 두 아들이 막 진짜 한 살 연년생으로 질풍노도의 길을 가는 때였고. 네, 알죠, 저도. 네. 청소년 소설 써야 네. 되겠어. 이렇게 네네. 해서 제가 첫 맞습니다. 소설을 썼는데 그 첫 소설이 이제 이게 탈북학교 교장선생님이랑 연관이 돼서 제가 이렇게 왔거든요. 하늘꿈학교? 예.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이런 사막고래 같은 글을 쓰고 싶었어요. 학교 밖 아이들이라고.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왜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학교 언제 그만둬? 막 이런 거 그죠. 누구나 아마 생각할 네네.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학교 이상은 어딜까? 그런 거에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사막고래 나왔을 때 이제야 네가 나왔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누구보다 작가님이 제일 반가웠다. 네. 그리고 새로워요 기분이.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이야기의 전문가라는 뜻은 사실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눈빛. 그래서 너는 그거 말고 또 뭘 할 수 뭘 할 수 있는데 뭐 네, 이런 게 어쨌든 저 같은 호기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적대적인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작가한테는 일종의 이게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탈북 얘기는 제가 사실은 통일 후까지 상상하는 얘기를 장편으로 썼고 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얘기를 한다는 거. 근데 이제 동화는 조금 더 쓸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청소년 소설로는 이 정도면 그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결국은 제가 탈북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통일이라는 그 화두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럼요. 네. 그러면 이 통일은 너무 먼 것 같고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나라가 존재해 왔는가를 살피다 보니 역사 얘기를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선생님 이렇게 자꾸 골목 상권을 침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정 작가님이 저를 피하시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네. 뭐 이야기라는 거는 사막에 땅을 파서 석유를 찾는 것처럼 찾는 사람이 임자고 어디서든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각기 다르죠. 그럼요. 네. 하지만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사막고래 얘기를 해볼 텐데 전문가들은 아실 텐데 관련자들이 책이 나오면 이렇게 책을 페이지를 손으로 한번 쓸어봐요. 맞아요. 에폭시가 얼마 들어갔나. 그리고 책등도 한번 쓸어봐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고래랑 사람이 이게 입혔어요. 소위 말로 닭을 입혔다 그러나? 그리고 굉장히 산뜻하죠. 그렇죠. 네, 그 담비출판 대표님 생각하면 약간 이미지가 농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사막고래라는 이 책을 보고 좀 놀란 건 작가님이 다른 이야기를 쓴 것도 있지만 이 출판사가 대단히 힘을 많이 줬다. 그러게요. 그래가지고 이 출판사 어디야 이런 데가 엄청 많았어요. 그렇죠. 이번에. 그래서 이제 책이 되게 예쁘게 파란색. 책 제목이 사막과 고래면 약간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중엔 사막이 먼저 가 있으니까 이 칙칙한 황토색 느낌일 텐데 여기서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구름을 유영하는 이제 고래를 딱 집어넣어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청소년들의 꿈과 도전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상징으로 보여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옷도 오늘 이제 고래색으로 맞춰오셨습니다. 진짜 맞춰왔어요. 자, 이게 이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 방송 보고 그래 사막고래 하고 바로 주문했는데 여기서 스포일러가 나오면 주문을 취소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포일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어떤 책인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그 두 아들을 키우면서 청소년기가 이런 거야? 누가 더 말썽을 피웠나요?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엄마 연습 없이 엄마가 됐는데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 힘들어. 세상에 제가 방송 일을 그렇게 오래 했고 또 그 전에 전 직장 생활도 했고 그렇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산전수는 다 겪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엄마 역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엄마인 나에게 제가 학교를 둘을 보내보니 겪는 게 내가 학창 시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르죠. 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 씨앗이 생겼어요. 여기 이 책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버티지 못한 아이들이 튕겨 나와서 그래서 경계선박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전문 용어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학교 밖 아이들이라 그러면 학교 밖 아이들, 경계선박 아이들. 역시 경계선박 아이들이 조금 낫네요. 학교 밖보다. 그렇죠. 튕겨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서 학교 밖의 아이들 얘기는 사실 되게 많아요.
많아요. 예, 그리고 여기 카메라 밖에 계신 작가님들도 학교 밖 아이들 얘기는 되게 많이 쓰셨는데, 그러면 작가님이 쓰신 이 사막고래 이야기는 기존의 학교 밖 경계선 밖의 아이들의 다룬 이야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뭐 그 작품들을 다 읽어보지 못해서 네네.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요. 저는 요번 작품은 진짜 다 상상으로 쓴 거예요. 오. 그러니까 물론 내가 두 아들을 키우면서 겪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상상인데 굉장히 이상형 이런 걸 꿈꿨던 거죠. 일단 날개 학교라는 이름부터가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물머리에 그 학교를 세웠다는 게 네네. 제가 이제 고향에 갈 때마다 그 바라보는 산이에요. 아. 저기 학교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게, 보통은 딱 가서 경치 좋은 데 보면 야, 여기 이제 별장을 하나 딱 세우면 하는데 학교 세울 생각 없어. 그리고 두물머리에 그 나무 할아버지라고 그렇죠. 생각했고 네네. 그렇게 바라보면서 학교가 생기면 좋겠다. 그리고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듯이 네. 학교 밖 아이들과 학교 안에 아이들이 함께 만나고 남과 북의 아이들이 만나고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담아서 네. 이제 그런 꿈을 담아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었고. 이 이야기를 만들게 네. 됐고요. 네. 제목부터 정했었어요. 오. 그러니까 제목이 사막고래가 아니고 네. 저는 맨 처음에 날자 날 잡구나. 날자 이상의 날자구나. 그 그죠. 제목처럼. 네네. 근데 지금 이렇게 된 거는 누구 때문인가요, 제목이? 제목은 제가 이제 밤에 이렇게 예시몽을 꿨어요. 네. 그 날자 잡구나는 너무 네, 동화 네. 같다. 그리고 네, 이미 네. 뭐 나한테 이래가지고 근데 사막을 나는 고래 이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 빼. 네. 사막고래 은유 가자 상징으로 가자 이렇게 했어요. 저도 책을 읽어보니까 공존하지 못한 두 가지가 어울리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아이들도 서로 예. 어울리기도 하지만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이 학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에선 좀 존재하기 힘든 학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제목이 굉장히 은유적이었습니다. 자, 제가 선생님 섭외할 때 부탁을 드렸던 게 이제 낭독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네. 앞부분 하나, 뒷부분 하나. 선생님. 네. 앞부분을 낭독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 아유. 몇 페이지에 이제 어느 부분이 앞페이지는 15페이지인데요. 네네. 어느 내용인가요?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이 소설을 쓰면서 무엇을, 그러니까 우리 다 작가들은 그 고민하잖아요. 그죠, 네네. 서두를 어떻게 강하게 가냐. 네, 어떻게 세게 그래서 한번 후려치냐. 네네네. 네. 이 서두부터가 일반 학교하고 다른 입학식으로 그렇죠. 해서 한 달간 이 친구들이 합숙을 하거든요. 네네, 맞아요. 거기서 얻어낸 약간 랩 같은 네네. 얘기인데요. 15쪽에 보면 네. 맨 밑에요. 네네. 최대한 우아하면서도 강렬하게 유주는 물속을 헤엄치듯 는실는실 춤을 추며 읊조렸다. 유주가 약간 제가 글을 쓰게 된 계기였어요. 네네. 지금까지 나는 철장 속의 새였어요. 늘 바닷속의 고래를 동경했죠.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물길 따라가는 고래. 꿈을 쫓아 어디든 달려가는 새끼 고래. 나는 한 마리 고래가 되어 넓은 바다로 나갈 거예요. 험한 벽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상관없어요. 나는 나니까요. 멋있다.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저도 책을 읽을 때 첫 문장을 항상 보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근래 읽었던 책 중에 첫 문장이 가장 아름다웠어요. 잠깐 요건 제가 읽고 넘어갈게요. 아침 햇살에 비친 눈들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제가 지금까지 제일 좋아했던 게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라는 문장인데, 그 문장 못지않은 이제, 왜냐면 이게 딱 읽으면 이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백반집에 갔는데 반찬 쫙 나오고 그 김치를 딱 먹어봤는데 끝났어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난 정명수 작가님이 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지 지금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막고래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네. 해드렸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그 작가님과 사적으로 좀 친해서 큰 아드님, 둘째 아드님 결혼식에 다 이제 간 적이 있었거든요. 부주를 2번씩이나 네, 하시고. 부주. 네, 너무 그때 너무 좋아서 두 번 하고, 큰 아드님과는 신랑 신부 쪽 양쪽 다 냈던 걸로 기억해요. 약간의 오해가 있긴 했었지만, 근데 저도 이제 아드님 다 봤고 손자 손녀도 계시고. 그렇죠. 네. 아유. 자, 어릴 때 둘 다 막상막하로 말썽을 피웠다고 했는데, 누가 더 심하게 말썽을 피웠나요? 큰아들은 은근히 말썽 피우고. 은근히 말썽 피우고. 둘째 아들은 대놓고 피우죠. 이게 장남 차남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아이고, 우열을 가름할 수 없는 걸로 치고. 네, 그래서 진로가 확확 바뀌었어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엔 두 분 다 진로를 굉장히 잘 찾은 걸로. 그렇죠. 너무나 감사하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손자와 손녀가 나왔는데, 자, 제가 알기로는 작가가 가진 이 작가의 사후 저작권이 70년으로 알고 있어요. 월트 디즈니 덕분에 50년 아니고요? 50년에서 이제 월트 디즈니 덕분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미키 마우스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거든요. 자, 근데 자, 그러면 이제 4, 5, 70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손자한테 이걸 몰아주시겠어요? 손녀한테 몰아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곤란해? 우리 두 아들이 이거 들으면 안 돼. 네, 하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재밌어요. 네. 저는요. 네네.
어머 이 말하면은 우리 그 영화 감독하는 둘째 아들이 얼마나 섭섭할까 모르겠는데 네네. 이런 게 있어요. 둘째 아들은 중3부터 10년을 외국을 돌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계산이 그러게. 나오시죠. 엄청 많이 들었겠네. 집 한 채. 근데 큰 아들은 네, 그 정도 안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미안한 게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뭐 여러 면에서 되게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 때문에. 네, 동생 이제, 때문에 그죠. 엄마가 동생 쫓아다니라고 해외도 엄마가 자주 가고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본인은 고3이어서 지금 어디를 갈까 진로 고르는데 제가 큰아들의 진로를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다 알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지금도 너무 미안해서 네네. 제가 생각할 때 큰아들한테 특히 오하민한테 아민이한테. 네. 네. 그리고 작은 아들 오세아는 내가 봤을 때 지네 아빠가 엄청나게 그거 챙겨줄 것 같은 느낌이 저기 세아야, 아직 포기하지 마. 작가님 아직 작품 쓰실 게 엄청 많이 있거든. 네. 세아는 또 지가 아이돌 된다니까. 또 그러면 이쪽도 돈이 많이 들까?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남의 가정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진짜 잘하는 분의 가정사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하고, 참고로 그 큰아드님과의 결혼식 때 제가 혼자 앉아 있다가 누가 이상한 느낌에서 뒤를 돌아봤더니 그 작은 아들이에요. 작은 아드님인가요? 네. 근데 김혜자 씨가 이따만한 모자를 쓰고 앉아 계시다가 저랑 눈이 맞췄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심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니까 그분도 하고 이렇게 다시 제가 앞을 봤던 기억이 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저는 그 좀 조심스럽지만 둘째 아드님 그리고 큰아드님도 은근히 말썽을 피웠고, 그런 것들이 이 책에 좀 녹아져 나왔나요? 그런 경험들이? 그럼요. 아마 네. 은우가 큰아들, 은우가 작은 네. 아들이 약간 수호 같고. 둘이 싸우잖아요. 네네네. 코피 터뜨려. 아니 캐릭터가 완전은 아닌데 네네. 그런 데서 온 것 같아요. 은우 캐릭터가 약간 얌전하면서 네네. 속에 그게 많이 불이 나요. 들어있고, 예. 그 다음에 그게 표출되고, 네. 둘째는 그냥 난 반항이야 뭐 이러고 이제 온몸에 근데 또 반항기가 있는. 둘째 아들의 친구들이 거의 수호 같은 아이들이었어요. 완전히 거리를 헤매는 그 네네, 고래, 네. 뭐 그렇죠. 새끼고래, 네. 중간고래 다 포함돼 있었던 그때 네. 청소년기. 청소년기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뭐 작가들은 본능적으로 주변의 이야기들을 다 가져와서 그러게요. 새 조합을 하는데 이게 또 대놓고 못하는 게 로열티 지급 문제랑 또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소송 걸려요. 그렇죠. 잘못하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윤색이 좀 들어갔던 부분인데, 뭐 저도 그 부분 약간 좀 짐작을 했었고요. 근데 여기 보면 학교 나오잖아요, 선생님. 네. 여기가 날개 학교. 예. 선생님이 이제 북한 친구들이랑 만나던 학교가 하늘꿈 학교. 네. 약간 연관이 있는 건가요? 하늘꿈 학교도 사실은 대안학교여서 네. 대안학교의 그 뭐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됐어요. 네, 10년 네. 동안. 네.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대안학교도 제가 많이 다녔고요. 근데 그보다는요. 네. 우리 둘째 아들이 외국에 있다가 한 1년 정도를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최초의 그 하자학교라고 있어요. 하자학교? 여의도에. 네네. 연대 조한혜정 교수가 네네. 맨 처음에 했거든요. 거기를 1년을 다닌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1호 학부모였어요. 1호 학부모. 그리고 거기 학부모들은 또 되게 뭐랄까 의식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겠죠. 네. 그러니까 사회운동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그걸 1년을 같이 학부모를 하다 보니까 저도 부모로서 많이 그런 게 깨었고요. 그리고 뭐 우리 아이는 이제 외국으로 또 다시 갔지만 네. 그런 경험이 벌써 오래된 일이죠. 저희 아들이 벌써 지금 뭐 거의 40을 향해 가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게 제가 요번에 이런 글 쓰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학교 사정이라든가 이런 대안학교를 찾아오는 아이들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변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대안학교라든지 뭐 이 근처에도 성미선학교라는 네네. 유명한 대안학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대안학교에 대한 얘기들 했는데, 학부모로서 대안학교가 이런 제도권 학교에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요, 이건 뭐 전체를 통틀어는 건 아니지만 제 경험상 대안학교가 학교의 대안은 될 수 없다. 라고 생각해요. 제도권 학교에. 네, 그래서 제가 이 날개 학교 같은 그런 이상형의 학교를 언젠가는 또 어딘가에는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이게 꼭 이렇게는 가지 않더라도 선생님들이라든가 아이들에게 이런 자율적인 그런 부분을 주는 것을 아마 생각하고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저는 진짜 좋았던 게, 악당도 그냥 악당이 아니고
그냥 여기 교장 선생님도 사실 그냥 교장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다 사연들이 사연이 네, 있고. 사연이 있고 그런 것들이 사람의 삶을 바꾸고 그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결국 이 책에 나오는 결말들, 뭐 결말이라고 불러야 되나, 네. 진행이라고 불러야 되나, 네.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열리 결말이 좀 가까운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돼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작가들이 뭐 대안학교, 그다음에 문제 청소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저는 추리소설가적인 측면에서 범죄의 측면에 접근하면 학생들이 사는 세계는 지금 2020년대 학생들이 사는 세계는 정글 같은데, 네. 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뭐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네네. 그런데 이제 저는 두 아들을 실질적으로 정말 너무나 치열하게 키운 엄마로서 느낀 건데요. 사실 제가 엄마 연습 없이 엄마가 됐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부모가 되기 전에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요즘은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 네. 학부모 교육이라는 게 또 요즘 하는 걸 보면 내 아이를 어떻게 그러니까 SKY에 보내나 이런 건 많지만 네. 내 아이가 어떻게 행복하게 학교 생활하고 자기 길 찾기를 할까에 대한 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책을 읽으면서라든가 혹시 저를 저자 강연으로 불러주신다면 내가 여기서는 다 말 못하는 네. 두 아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네. 그리고 남들이 왜 아들을 저렇게 방치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방치가 아니라 방목 속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싶었거든요. 아들들에게. 근데 그게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뒤처지는 염소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이 아이들은 자기 길 찾기를 둥글게라도 해서 자기 몫을 하고 살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대표적으로 두 아드님이 그랬고 그 다음에 인생은 마지막만 잘 풀리면 되는 거거든요. 예. 뭐 가정이 힘들면 뭔 상관이겠어요. 그리고 중간에서도 본인들이 그렇게 그럼요. 네. 그러니까 즐겁게 자기 일을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늘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아이만은 1등하기 바라는 게 부모 네네.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한테 중학교 2학년 교과서 읽히게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교과서 저도- 익히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네. 수학을 네. 실제로 보니까 5학년인데 고1 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런 학교에 다닌 아이들을 다녀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뭐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파릇파릇 자라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햇빛 쨍쨍 내리쬐갖고 이게 다 시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건 이제 한 저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만 보여줘야 되는데 어린아이들한테 보여서 사실 좀 너무 놀랬거든요. 사는 게 너무 무겁다, 힘들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어린 친구들. 그런 얘기들은 사실 40대, 50대, 60대 돼서 막 진짜 삶에 이리저리 깨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거를 아이들이 한다는 얘기는 또 그걸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애들이 뭘 살았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텐데 저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여기 여러 캐릭터들이 정말 마음에 들고 재밌게 나오는데 저는 이 나침반 선생님. 네. 근데 궁금한 건 이 나침반 선생님은 네. 학교 이야기는 이제 완전 가상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이 나침반 선생님도 그런 완전히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캐릭터 만든 건지 아니에요. 아 그럼 뭐 롤모델이 있었구나. 네, 저는 청소년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두 아들 때문이라고 네,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아들이 말썽 피웠다고 선생님 아니 어머니 학교 좀 오세요. 그런데 복도에다가 우리 아들 엎어놓고 마대자루로 때리는 선생님도 배웠고 네네. 아들의 기선제압이죠, 이제 아들의 그러니까. 선생님인데 네. 근데 어떤 선생님은 정말 우리 아들의 눈빛이 그냥 내가 봐도 저 정말 그런데 그 아이를 놓고 하루 종일 붙들고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을 봤어요. 아마 제가 그 선생님에게 이런 나침반 선생님의 그걸 받았던 것 같고요. 너무 놀랍게 우리 아들이 그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서 나중에 저희 아들이 영화 감독이 됐어요. 알죠. 네. 네. 근데 그 영화 감독이 됐는데 그 담임 선생님은 또 모모의 문화재단의 총장이 되셨어요. 양쪽 다 출세했네요. 네,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그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분은 이제 그런 대안학교에 계시다가 이제 그쪽으로 풀리신 거죠. 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네. 와 이게 좀 달라. 이제 거기다가 조금
많은 제가 이제 보고 그걸 겪었던. 붙였죠. 예. 그리고 저기 작가님이 이런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약간의 상상력이자 꿈 예. 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최근에 선생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확실한 건 이제 그만큼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업이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뭐 직업, 뭐 작가도 개인의 인생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까라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네, 맞아요. 그리고 부모를 제외하고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삶의 가치관과 방향을 정해줄 수 있는 건 전 선생님들이. 전 탈북 학교에 있으면서도 그걸 진짜 많이 느꼈어요. 탈북 친구들이 여기 와서 가장 자기 마음을 잡고 내가 대학을 가야 되겠다. 대학을 가되 명문대를 가겠다가 아니라 나는 간호대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를 정하는 게 다 거기에서 만난 선생님들의 영향이더라고요. 꿈이 구체화될 때. 예, 네. 선생님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믿어줌. 내가 진짜 여기 와서 아무것도 이렇게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그래 넌 지금 기초 지식은 부족하지만 어떻게 요 진로까지 명확하게 인도하는 그런 선생님들 때문에 저는 그래서 탈북 학교 선생님 꼭 제가 나갔던 학교 아니어도 존경한다 그럴까요? 이 시대에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네. 그게 꼭 탈북 학교만이 아니어도 그렇죠. 뭐 대안학교 있을 수도 있고 성소수자도 제도권 학교. 있고 우리나라는 장애우를 키우는 학교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선생님들은 정말 남다르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내가 이걸 생계 유지나 직업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한 네.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제 어머니 외에 이제 저에게 가장 큰 인생에 여파를 미친 게 이제 선생님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적으로 동일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여기 보면 그 주인공, 그러니까 아드님들을 모델로 했던 은유와 수호가 둘이 이제 그 흡연실 같은 데서 네. 이제 싸우는 게 나와요. 근데 학교에 흡연실이 있는 문제도 좀 독특했고, 네. 두 번째로 이제 아이들이 싸울 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막 그 인터넷 주워들은 욕 같은 거 막 쓰고 막 이제 막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발차기하고 막 이런 걸로 하는데, 저는 이 흡연실에서 양쪽이 싸우는 장면, 그러니까 이제 네. 감정이 서로 갑자기 터진 건 아니라 서로 쌓여 있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제 어쭈 막 이러면서 터지고. 네. 얌생이 그러니까 얌전원에 그렇죠. 네, 모두 네. 담배 피네 이러면서 네, 그렇죠. 약간의 동질감과 그건 실제로 그렇죠. 제 경험상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 담배 펴 그럼 그래 하고 맞담배 피면 이제 친구가 되는 거고, 여기서 왜 난 담배 피면 안 되나 뭐 이러면 이제 주먹질로 가는 건데, 그죠? 전자는 사실 남자로서는 쉽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남자들은 항상 계급을 정하고 순위를 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뭐 피면 안 되나 이렇게 안 되고 항상 여기서 뭔가 트러블이 생기는데, 저는 좀 눈여겨봤던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장면은 그냥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걸 대충 쓰거든요. 근데 선생님 그러지 않고 구체적으로 너무 좋았던 거는 감정이 고조되는 장면 그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후에 여파가 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학부모 다 몰려오고 뭐 내가 동물원인 줄 알아, 동물원인 줄 알아, 맞아요. 이렇게 됐던 부분이, 저는 이거는 마치 선생님이 그냥 직접 보고 겪은 일들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러니까 수호란 아이가 뭐 제가 그 주변에서 많이 봤지만 네네. 제가 사실은 소년원에서 아이들을 1년 동안 가르친 적도 있어요. 왜 이렇게 험악한 데만 가세요, 선생님? 그러게요. 제가 약간 그 뭐라 그러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프고 힘든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또 방송 작가여서 의뢰가 와서 갔던 거였고요.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가서 편지 쓰기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호라는 아이에게 뭐랄까 이름도 수호 천사여서 네네. 천사를 뺀 거고요. 이 아이가 그렇게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런 아이들을 품어줘야 또 청소년기에 흔들리는 아이들이 조금 더 자기 길 찾기를 갈 수 있고, 그럼요. 또 그 나은이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그 함께 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굉장히 간절했고요. 사실은 여기에 수호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네. 수호에겐 그 두 분 선생님과 나은이 같은 친구, 또 나중에 은우나 이런 친구들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꿨잖아요. 본인들의 그렇죠. 그 삶도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게 우리 학생들에게도 일반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에게도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뭐 시험 이제 공부라든지 뭐 영어 단어, 수학 공식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사회에 나가서 사회적인 인간이 될 때 그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뭐 친구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선생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거기서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분업
뭐 예를 들어 지금은 안 하지만 청소를 할 때 어떻게 나눠서 한다든지 친구들과 어떻게 어떤 문제를 어떤 갈등을 풀어내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뭐 누군 가르쳐주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학습해야 된다는 좀 생각을 하게 돼 있는데 학교에서 최근에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지고 떨어지고 있는 거는 뭐 코로나 여파 때문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 나은이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뭐 선생님 다른 작품도 다 그랬지만 유독 캐릭터들이 막 그냥 사막에서 고래가 날아다니듯이 좀 생생한 것들이 선생님이 그렇다면 인세를 더 받았나? 그 작가들 그렇잖아요. 더 받으면 또 열심히 쓰는데 그렇다고 아니요, 인세 정명석 작가님보다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 작품이 혹시 내가 탈북 관련 이야기는 완전히 썼고 내가 새로운 이야기를 쓸 때 나를 보여줘야 되겠다. 나를 증명해야 아니에요. 되겠다.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네네. 제가 얘기하지만 지금 아마 이 책을 읽으시는 학부모님들 중에 엄마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엄청 고민할 것 같은데요. 이 4명의 캐릭터를 보면 야 내 아들과 내 딸은 정말 너무 순한 거야 막 이런 걸 느끼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렇게 4명의 아이들처럼 굉장히 청소년기를 아프고 힘들게 가는 그 강을 건너는 아이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어쩌면 있는 그대로 그린 걸 수도 있어요. 나은이도 그렇고요. 나은이는 사실은 모델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대표적인 성소수자의 어머니예요. 여기 약간 캐릭터가 그렇게 나오죠. 네네. 그분의 딸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랑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데 보면서 이 아이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아버지 없이 그렇게 살면서 그런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를 한번 그려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주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무한대의 자유 속에서 이 아이들은 자유가 아니거든요.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가장 막막했고요. 사실은 이 글이 나오는데 그 결론을 내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냥 제가 이렇게 그 아이 둘 키울 때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 또 더군다나 김혜자 선생님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함께 이렇게 동행했던 그런 생각 그런 걸 넣어서 좀 새로운 방향으로 방향성을 제시해보자 그랬던 것이 이제 이렇게 유주 얘기로 가게 된 거죠. 이 작품 그러면 다음 편은 안 쓰시는 건가요? 다음 편 사막 상어 뭐 이런 걸로. 자 이제 제가 낭독을 2번 이제 부탁드리고 앞부분 하나 뭐 중간에 뒷부분 하는데 이제 2번째 낭독할 시간이 왔습니다. 어느 부분이 몇 페이지 어느 부분이랑 2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근데 214쪽인데요. 여기가 사실은 제가 맨 처음부터 주제를 정해놓고 썼던 부분이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수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번도 더 수정을 했는데 이 문구는 안 고쳤어요. 혹시 출판사에서 막 이 문구 하면 막 안 돼! 막 이러셨어요? 그랬어요. 자, 어떤 내용인가요, 선생님? 이제 정말 그 두물머리, 그러니까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듯이 이 아이들이 정말 자기 꿈을 활짝 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는데요. 214쪽 중간쯤이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말을 마친 뒤 미리 준비한 종이를 펼쳤다. 학생들의 눈이 일제히 종이에 집중되었다. 나침반 선생님은 양손으로 종이를 높이 들고 선창했다. 날 잡구나! 높이 나는 새가 더 멀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학생들은 느닷없는 선생님의 제의에 버벅댔다. 구호를 외치는 건 가슴에 각이 나자는 의미니까 다시 외쳐봅시다. 나침반 선생님이 다시 끊어읽듯 구호를 외쳤다. 날 잡구나. 높이 나는 새가 더 멀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날 잡구나가 이제 원래 제목이었다는 점. 근데 사막 고래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러게요. 자,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얘기를 좀 사막 고래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아직 인간 박경희가 써야 될 책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갈증은 뭐 한 10시간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많지만 뭐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진짜 재밌게 읽고 좀 천착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 안에 유주와 은호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 수호와 은호가 다 들어있지 않을까. 나은이도 조금 나침반 선생님 약간 맞아요. 저도 4명의 아이들을 그리면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유주까지 그런 감정들이 이제
뭐 감정이 좀 이제 좀 끌려서 그런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 이제 유튜브로 방송되면서 많은 출판사 관계자나 팬들도 많이 보지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 글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이렇게 막 방황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침 또 선생님이 남산 도서관에서 그런 강의를 가르치시잖아요. 소설 창작, 네, 청소년 네. 어른 그렇죠. 하죠. 몇 년째 하시죠, 선생님? 청소년은 12년째 하고요. 네. 어른은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쉬워요? 어른이 쉬워요? 가르치기가? 쉽다기보다요. 달라요. 굉장히 다른데 네. 저는 성인을 위한 소설 창작반이 재밌어졌어요. 맨 처음에 굉장히 힘들고 그렇죠. 내가 뭘 이러는데 그렇죠. 함께 간다라는 느낌? 도반이라는 의미가 뭔지 좀 알 것 같더라고요. 또 남산도서관이 글을 좀 배우기에는 좋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이제 되게 문학 이양 선생님도 전문 도서관이에요. 그렇죠. 산자락이 있어서 왠지 거기 네네네. 가면 뭐 저 같아도 시 한 소 읽고 싶어지고 약간 예, 그런 예. 분위기.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자, 그러면 탈북 학교에서도 오래 지내셨고 그다음에 남산 그 도서관에서도 글쓰기도 오래 가르치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러면 가르치시는 게 재밌는 건가요? 저도 본능적으로 지금 작가님이라 안 하고 선생님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진 않아요. 저는 사실은 가르치는 건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네. 진짜. 저는 글 쓰는 게, 제가 그러니까 방송일 하다 정말 많은 네. 유혹이랄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 작가로 그렇죠. 등단했잖아요. 글 쓰는 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내 글이 늘 새롭게 가기를 바라는 작가이지, 제가 뭐 강의를 엄청나게 막 이렇게, 그건 아니에요. 이대로 전 굉장히 만족하고 감사해요. 제가 추리소설가라 이제 그 상대방의 얘기나 몸짓이나 눈빛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 박경희 선생님이 지금 얘기 유추할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는 되게 오래 글을 쓰시겠구나. 그래요? 네. 왜냐면 나 그리 전에도 요즘 딴 데 있었는데, 너 진짜예요? 그거는 엄살인 거 다 알고 있고요, 선생님. 그리고 이제 선생님 정도 되시는 분이 열심히 활동을 해야 저 같은 잔잔바리들이 이제 그 밑에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생기지 누가 들으면 않습니까? 분노 폭발이겠네. 자, 이제 그 가르치신다고 얘기를 드려서 요 질문은 이제 뭐 역시 책이랑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누군가 와서 박경희 선생님 저는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해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계속 글을 써야 될까 말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진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네. 남산에 오는 청소년들이 한 60%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한테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이 자리에 왔다는 거, 나한테 그 질문하는 것 자체가 너는 재능이 있는 거야. 정말 그래요. 악마의 구렁텅이로 아니면 아니 근데 저는 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방송국도 다니고 내가 그동안 엄청난 글 쓰는 직업을 했는데 글 써서 후회되는 거 없어. 맞습니다. 네. 엄마들이 밥 붓는다고 쓰지 말라 그러잖아. 나한테 모시고 와 그래. 그래서 제가 설득한 적도 설득한 있어요. 적도. 네. 이제 그렇죠. 이게 글쓰기라는 거는 인생이라는 이제 그 벽돌 하나씩 쌓아가는 거고 뭐 넘어질 수도 있지만 넘어뜨리고 다시 쌓을 수도 있고 더 멋지게 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에 그걸 두느냐죠. 그렇죠? 그죠? 네. 그게 돈을 이만큼 벌어야 된다면 글쓰기로는 정말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고는 힘들겠지만 땀이라는 게 낫죠. 그러나 그 너머의 무엇을 써본 우리 작가님이나 저나 또 다른 분들도 그렇죠. 다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마지막으로 혹시 여기 책앤 TV를 보시는 분들에게 뭐 꼭 하고 싶은 얘기.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다음 작품 활동이 어떤 걸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저는 이제 작년에 역사 소설 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숨어 있는 여성들, 숨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정말 청소년들에게 쉽게 풀어나가고 또 생각하게 하는 글을 쓰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방송 일을 오래 했잖아요. 지금도 뭐 그걸 이렇게 그냥 연결돼 있고 그래서 방송 연예계 쪽에 나오는 아이들의 얘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글을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재밌겠네요. 아무튼 이게 더 얘기 듣고 하지만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이따 박경희 선생님이랑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더 나눌 거거든요. 부럽죠? 자, 긴 시간 사막고리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나눠봤고요. 이제 저는 선생님 처음에 제가 청소년 소설 쓰기 시작했을 때 이제 작가님을 뵙기 시작했고, 솔직히 이렇게 오래 활동하실 줄은 몰랐지만. 나는 이렇게 유명해지실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박경희 작가님이 걸어온 길,
그러니까 한 우물을 오래 파고 그 우물에 물이 가득 찼을 때 다른 우물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한다는 건 저는 정말 보고 많이 감탄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글을 쓰시던 아니면 다른 어떤 걸 천착하든 반드시 박경희 선생님이 걸어왔던 길 한번 따라가 보시면 여러분 인생은 후회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선생님? 네. 저는 솔직히, 선 넘는 질문 더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요? 네. 아닙니다. 네. 네. 아니, 이렇게 정말 사막고래를 이렇게 묻혀지지 않도록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 묻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분의 도움으로 사막고래가 모래 속에 파묻히지 않고 책에 나온 것처럼 구름을 유영하고 우리의 꿈이 잃지 않도록 모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책앤TV 시청자 여러분, 함께 읽어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박경희 작가의 사막고래와 함께 읽으면 괜찮은 책들을 소개해드린 시간인데요. 창가의 토토 소개해드리면서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로 야나기 테스코의 작가의 책이고요. 현재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2019년 6월에 김영사에서 출간이 된 책입니다. 판매지수 굉장히 높은데 그 이유가 굉장히 오래된 고전 명작이고요. 이 책도 20주년을 기념해서 다시 출간된 그런 책입니다. 전 세계 35개국 정도에 출간이 됐었고요. 중국에서만 1000만 부가 팔린 성장소설의 고전이라고 좀 일컬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책입니다. 이 창가이 토토는 일본의 80년대 버블 경제가 몰락한 이후의 상징인 창가족과 좀 연관이 깊은데요. 그게 뭐냐면 일본에서 이제 경기가 침체되고 이제 그 일자리에서 이제 밀려난 사람들이 이제 쫓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 회사에서는 일부러 창가에 빈자리 하나 주고 아무 일도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을 창가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IMF 이후에 비슷한 짓들을 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창가의 토토는 그런 창가족 같은 토토라는 아이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이가 좀 엉뚱해요. 여기서 책을 저도 읽어봤는데 지금도 이 정도 얘기 나오면은 조금 이제 엉뚱하거나 이상하다는 아이 취급을 받을 텐데 이게 배경이 훨씬 오래 전이라 좀 문제가 좀 됐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창밖에서 뭐 하루 종일 바라보면서 다른 존재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 얘기에 크게 관심이 없고 나만의 세계에 빠져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요즘 세상에는 굉장히 필요한 재능일지도 모르거든요. 나만의 상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직업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예전에는 특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는 그런 식의 남들과 달리 이제 튀는 이런 모습들은 뭐 어른들도 좋게 보진 못했고 아이들도 뭐 당연히 좋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토는 다니던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토모의 학교라는 곳으로 가게 되거든요. 여기는 이전의 학교랑은 좀 여러모로 달랐기 때문에 이게 토토가 나름대로 적응을 하면서 좀 지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펼쳐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토토 같은 아이도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작가의 글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토토는 그냥 단순히 캐릭터가 아니라 주인공이 생각했던 스스로의 과거 아니면 주인공이 저자가 봤던 과거의 어떤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토토라는 아이는 사실 굉장히 순수하고 착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크게 해를 끼친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단지 나와 다르다. 남들과 좀 달리 이상한 생각들을 한다는 이유로 결국 학교에서 쫓겨나고 다른 길을 걸어가야만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아이들도 포용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포용하고 감싸지 못한다면 사회는 결국 삭막한 사막과 같은 곳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얘기를 했고 좀 오래된 이야기에서는 불구하고 어제 우리 학교에서 벌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줘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박경희 작가의 사막고래와 함께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같이 읽을 만한 책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다른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라는 책. 제목을 외울 때 조금 힘들었어요. 버벅거려 갖고. 이 책은 한국 작가가 쓴 책이고요. 강미 작가님이 지은 책이고 올해 2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엔드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출판사가 아니라 넥서스라는 출판사의 출판 브랜드 중입니다. 저도 여기서 책을 한번 내본 적이 있어서 살짝 소개해 드렸습니다. 강미 작가님은
저기 학교 교사 생활을 하다가 그다음에 글을 쓰신 분으로 좀 알고 있고요. 뭐 작품상을 좀 받으시면서 작품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이분을 용기의 쓸모라는 이제 앤솔로지에서 이제 만나 뵀던 적이 있었고, 이후에 좀 지켜보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마침 키다린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라는 이 책이 이번 주제와 잘 맞는 것 같아서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결국 학교 안팎의 경계에 서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 현은 학교 폭력의 피해자로 알려져 있고요. 그냥 그 평범하게 살다가 반장에게부터 이제 학교 폭력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폭력이 진짜 무서운 점이 뭐냐면, 가해자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피해자가 나를 째려봤다, 싸가지 없이 굴었다, 아니면 험담을 했다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가지고 이제 피해자들을 괴롭히는데, 피해자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학교 폭력을 당하면서 삶이 파괴되고 자신의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일들을 겪게 되거든요. 이 일이 계속 반복되면 피해 학생들은 뭐 자살을 하거나 마음의 문을 닫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거나, 아니면 심하게 되면은 이제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된 것처럼 숨어 다니거나 뭐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당사자의 삶뿐만 아니라 부모와 주변의 삶도 다 파괴되는 그런 이제 큰 일을 겪게 되는데요. 여기서 현도 그런 일을 겪게 되면서 이제 결국 자퇴를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북돋움센터 이제 거기로 가게 돼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도 이제 위클래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최근 학교에 이제 신설된 이제 학교 폭력 관련 상담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수상한 동료 멘토들 그리고 선생님과 만나서 555 나나숲 프로젝트라는 걸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상담과 이제 토론, 그 다음에 이제 돌봄을 통해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긴 한데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가 마음의 문을 닫게 되면 그 피해자의 마음의 문을 다시 열기 위해선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코 쉬운 문제도 아니고 피해자한테 강요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가해자가 제대로 반성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좀 얽혀 있기 때문에 뭐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쉽게 풀리긴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사례들은 그렇게 풀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뭐 의견 아닌 의견이라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이런 어려움들을 좀 토로하는 강미 작가님의 이번 책이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뭐 해피엔딩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긴 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점, 그게 이제 사막고래와 좀 유사한 점이기도 하고, 지금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비춰주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과 함께 사막고래와 함께 읽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